자, 그럼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제 좀 더 보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뭐냐? 개념.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것은 이건 전국의 모든 토지관에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제도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적용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지정돼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여기가 허가 구역이에요. 허가 구역 내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뭐에 관하여? 토지에 관하여. 토지. 이때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갑과 을 두 사람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언제? 계약 체결 전이죠. 계약 체결 전에 이 거래 계약이 적절한 거래이냐 투기적 거래이냐 적절한 거래이냐 부적절한 거래이냐 이걸 사전에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심사. 누구에게? 행정관청에게. 행정관청. 다시 말해서 이 거래가 적절한 거래인지 투기적 거래인지를 심사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행정관청에 가면 심사를 받는 제도라고요. 만약에 이 심사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허가 거래 계약이라고 해요. 무허가 거래 계약. 그럼 무허가 거래 계약은 법률상 어떤 취급을 받느냐? 이 거래 자체는 당연 무효가 됩니다. 당연 무효가 되고 위반자는 뭘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관해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어디에서? 허가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제도예요.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의 양 당사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언제?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서 이 거래계약이 적절한 거래이냐 부적절한 거래냐를 심사받는 제도라고요. 만약 이 심사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무허가 거래계약이라고 해서 무허가 거래계약 계약 자체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위반자는 뭘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 이걸 토지거래 허가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적용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허가 구역을 지정해야 되겠네. 토지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국토교통부의 토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지정합니다. 토지를 허가구역은 5년간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5년 이내로. 그러니까 몇 년 지정할 수 있다? 5년 지정할 수도 있고 3년 지정할 수도 있고 4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5년간 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5년을 지정했으면 5년까지 토지를 허가구역이고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겠죠. 그렇죠? 3년을 지정하면 3년간만 허가구역입니다. 물론 지정되고 난 후에 다시 재지정할 수도 있죠. 예. 국토교통부에 지정하게 되면 이 사실을 갖다가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를 어디다가? 관보에다. 관보. 그러면 효력은 5일 후부터 발생해. 5일 후부터 효력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지정 공고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 후 며칠? 5일이 경과된 후에야 토지를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하고 효력 발생의 사이에서는 5일간의 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일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토지를 허가구역을 지정하느냐?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대상적입니다.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대상적.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먼저 뭐에 관하여? 토지에 관하여. 토지. 뭐가? 투기적 거래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 있는 지역입니다. 자, 토지에 관하여 뭐예요? 투기적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투기적 거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건 뭐죠? 이건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현재.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건 장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토지를 허가구역은 현재적 상황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장래적 상황까지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때요? 투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해봐 이건 사후 약방문이죠. 현명하다면 토지를 허가구역은 이미 투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사실 우려 있는 지역을 미연에 방지해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번 어때요? 붙어버린 불씨는 쉽게 가라앉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씨가 붙기 전에 미리서 사실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재적 상황과 장래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지역으로서 어떤 지역이냐? 다음과 같은 지역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 다음과 같은 지역은 크게 네 가지 나올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1번 보세요. 1번 보시니까 1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뭘 기억해라? 계획입니다. 계획. 기억하시죠?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우리나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이 항상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이 발표되면 계획이 발표된 순간에 가격이 뛴다고 그랬죠. 자, 제가 재테크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면은 보통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냐? 가격 상승의 3단계 이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격 상승의 3단계예요. 우리는 개발 단계에서 가격이 크게 3번 오른다는 건데요. 제일 먼저 자, 쫙 오르죠. 언제? 계획이 발표된 시점에서. 계획이 발표되면 가격이 쫙 올라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잠잠해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언제?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가격이 또 쫙 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지다가 또 언제? 세 번째 쫙 오릅니다. 언제? 여기서 입주하는 시점. 그래서 계획이 발표된 시점, 두 번째 착공 시점, 세 번째 입주 시점에서 크게 가격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격이 오른다. 이걸 보통 우리가 가격 상승의 3단계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될 때 언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네. 언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일단 종전에 떴으면 가장 큰 수익을 많이 얻었던 사람은 여기 A. 네. A 시점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떴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수익이 생겼었죠. 근데 요즘은 불안해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A 단계에서 투자하는 사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요. 요즘에는 계획만 발표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중간에서 무산되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죠. 근데 지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종전에는 2008년 이전, 2002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같은 경우는 계획만 발표됐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치고 어떻습니까?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든가 이 시점에서 전부 다 빠져버리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장 대박이었다. 근데 지금은 요즘엔 사업이 중간에서 워낙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어도 착공 시점이나 아니면 더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시점에 있어서 들어가시 바람직하다 말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덜 떨어진 사람이야? 계획이 발표되고 가격이 쫙 오를 때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바로 여기 들어가든가. 아니면 어때요?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잠잠할 때 여기서 들어가든가.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착공. 이렇게 우리가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걸 계획, 여기서 가격 상승 3단계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발표되면 가격이 오르더라. 두 번째는 뭐냐? 법령입니다. 법령. 교재 보시면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적이죠. 자, 항상 우리나라는 어떤 개발을 하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법을 새로 제정하나 법을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좋은 나라 느낌이 드십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안 들어요? 며칠 전에 미국 CNN에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특히 잘하는 것 10가지를 갖다 발표했습니다. 10가지. 한국이 특히 잘하는 것. 세계에서 1위인 것. 세계에서 1위인 것이 10가지를 발표해. 첫 번째 뭔 줄 아세요? 인터넷 문화입니다.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사용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1위예요. 또 우리나라 전자정부, 그렇죠? 전자정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하는 어떤 업무 자체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재 좋아졌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법을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미리서 알려줍니다. 뭘 해요? 입법 예고라는 걸 해요. 법을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고 입법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 예고를 한다고요. 여기에서 의견 있는 사람 의견을 제출하세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짧게는 한 3개월, 한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줘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을 갖다 제정해서 공포하게 되면 일정 기간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되겠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아하 6개월 뒤에 법이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그럼 어때요? 현무한 사람은 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6개월 뒤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알죠? 그럼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고 미리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실제 법이 공포되고 남들은 그때 가서 뒷차 차기 시작하면 빠지는 거죠.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법을 잘 눈여겨보시면 투자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법을 끼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게 여러분 법을 어떻게 고치겠다, 입법 예고된 내용, 법을 공포된 내용 전부 국민들에게 알려준다고요. 여러분이 법제처에 가서 신청하시게 되면 법제처에서 입법 예고된 내용과 제정된 내용,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 메일로 매일 쏘아줍니다. 네. 저는 제 이메일을 딱 켜면 이메일에 제일 먼저 오늘 공포된 법률입니다. 오늘 입법 예고된 내용입니다. 법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아 이것이 나한테 관련 있는 법률이다. 그럼 그 내용을 코디해서 내용을 쭉 보고 이게 좋은 법률이다. 아니면 나한테 관심 있는 법률이다. 그러면 제 자료실에 옮겨놓고 그러면 국회에서 제정되는 모든 법률 입법 예고 제정 개정된 내용을 갖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는 얘기예요. 서비스가 참 좋아졌다고요. 우리 공무원들 요즘에 참 친절해졌죠?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굉장히 친절해진 이유도 뭐냐? 바로 인터넷 때문이에요. 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천질이라는 걸 많이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면 조금만 불천질하잖아요? 그럼 바로 인터넷에 글 올려버려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친절할 수가 없어. 또 조금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오늘 가서 우리 점심시간 한번 같이 합시다 해보겠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많이 깨끗해지고 공직사회가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해서 인터넷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개정된 법률과 제정된 법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면 개발 제한 교육이 처음 나온 것이 1960년대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개발 제한 교육이 나와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개발 제한 교육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죠. 도시 외곽적인 녹지 공간을 아직도 남아있게 한 이유, 그건 바로 개발 제한 교육입니다. 만약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개발 제한 하루아침에 전부 다 없어졌을 거예요. 반면에 개발 제한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1960년 당시에는 파란 녹지 지역이었는데 그 이후로 풀한퍽이 없는 빨간 땅으로 변해버린 그 지역도 여전히 개발 제한이 남아있어. 그리고 국민들 입장 우라통이 터지지. 한번 지정하면 영원하니까. 해제하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개발 단계 규제 자체가 대단히 강합니다. 어느 정도 강하느냐? 가까운 여러분 경기도 하남시라든가 의정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전체 행정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행정구역 전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계를 잘 알지 못하면 얘는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합니다. 근데 규제가 얼마나 강하느냐. 개발제한지역 내에서는 종전에는 학교 건축도 안 됐어요. 학교. 병원도 건축할 수 없었어요. 뭐 주택 신축이라도 이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가려면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인근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야 돼. 이런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종전은 규제가 대단히 강했다고요. 그래서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히 잦았기 때문에 종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100대 공약상을 발표합니다. 그때 공약상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발제한계를 풀어버리겠다.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개발제한계 땅을 갖다 매수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 틀림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된다. 그럼 어때요? 되면 개발이 풀릴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실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당선이 되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개발이 풀렸는데 풀 수는 없잖아요. 이걸 전부 풀어볼 수는 없지. 그래서 개발제한계에 관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개발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했죠. 그런데 이 개특법을 제정하면서 입법 예고를 하잖아요.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니까 개발지역 규제가 많이 풀립니다. 규제가 종류마다 많이 풀려. 규제가 이만큼 많이 풀리면 어때요? 개발지역 땅값은 상승하잖아요. 이걸 알면서 집중은 땅을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법이 공포될 당시에는 이미 때 팔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개발에서 대박 잡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죠. 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주차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을 건축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설치 기준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을 건축할 때 한 세대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 내년 3월부터 저한테 메일이 있다고 왔어요. 뭐냐? 주차장법 새로 개정.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내년 3월부터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주차장을 한 가구당 주차장 한 대씩 설치하도록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더라 이 말이지. 그럼 앞으로 6개월 뒤에 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다세대는 연립주택을 건설하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앞으로 6개월 뒤에는 주차장법이 강화돼가지고 주차장 한 대씩 설치해야 되고 지금은 0.5대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뒤에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제가 지금 현재 주택을 건축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건축할 때는 돈은 없어. 돈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제가 바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주차장 0.5대씩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위해서 신청을 해요. 건축허가 나오죠? 건축허가 나오면 건축허가 받으면부터 1년 이내만 착공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 착공할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기다려. 그랬다 내년 3월달에 법이 딱 바뀌죠. 그럼 주차장법이 강화됐죠. 그러면 남의 땅은 다른 사람 땅은 지금부터 한 대씩이 적용돼 내 땅만 얼마? 0.5대 적용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업자들의 땅을 살려고 그럴 때 남의 땅은 한 대인데 내 땅은 0.5대니까 제 땅을 얼마나 선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서로 사겠다고 그러겠죠. 그럼 이 땅을 팔아 넘겨. 팔아 넘기면 제가 건축허가 받았던 대로 상담에 그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갔던 건축 설계회, 건축허가 받는 비용 전부 다 빼내고도 얼마나 갖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죠. 평당 단 땅은 500만 원씩 받는데 저는 7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저한테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 제가 허가 받는 더 1년에만 착공하시면 돼.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법을 알면 이렇게 머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법을 모르고 법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3개월 뒤에 공포를 했을 때 그때 가서 어떻습니까? 이제 뒷땅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항상 우리가 법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실망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중개업자들 중에서 말이죠. 아직도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여러분 준도시적, 준농림지역은 이미 2002년부터 없어져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통합됐죠. 2003년 1월 1일부터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면서 준도시적, 준농림지역은 없어졌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로 한 사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인터넷 강의 장을 보니까 그 사람도 지금도 준도시적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 법이 어떻게 바뀐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중개업자가 만약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앞이 캄캄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개정된 법률이나 새로 제정된 법률에 신경을 써라. 그래야 돈이 보인다. 특히 공법, 특히 토지와 관련된 있는 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돼 가지고 행위자니 완화되면 땅값이 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전 토지를 허가하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고 있거나 인근 지역이죠.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땅값 오르지 않습니까? 자,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우리 현재 역대 정권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있죠. 부동산 규제를 가장 강하게 많이 했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동산 규제를 가장 강하게 심하게 했던 대통령 누구죠? 노. 안 돼. 노. 노. 누구야? 양노 씨야. 우리나라 대통령 노 씨가 두 명 있잖아요. 노태우, 노무현. 노. 두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가장 규제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2002년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이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공약서를 뭘 발표했어요? 수도를 옮기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수도 의진하겠다. 그걸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 공약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세종시 발표했죠. 기업도시 발표했죠. 혁신도시 발표했죠. 전국 이게 전부 다 개발의 붐을 갖다 일으킨 거예요. 그럼 어때요?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만 해도 수십조야. 그러니까 그 보상금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옆에서 땅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자기가 불을 지펴놓고 하지 마라. 불은 자기가 지펴놓고 안 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개발 사업이 있으면 땅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지역과 개발 인근 지역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뭐하는 지역?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째 뭐예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두 번째는 법령이 제정, 개정, 행위자니 뭐하는 지역? 완화되는 지역. 세 번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고 있거나 인근 지역.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토지를 허가로 뭐 할 수 있다? 토지를 허가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다. 대상 지역.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 다시 말해서 여기는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떨어져야 내가 당선되고 내가 당선되면 네가 떨어져. 그렇죠? 모든 것은 보는 관점입니다. 자,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는 막아야 될 지역이죠. 막아야 될 테니까 토지를 허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야?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야. 이런 지역이 뭐다? 돈이 되는 지역이다. 돈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토지를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쓰라? 이 네 개에다 신경 쓰래 말이야. 땅 가지고 돈 벌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신경 쓰면 돈 벌 수 있어요. 뭐예요? 계획. 두 번째, 법령. 세 번째, 개발사.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의 움직임.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옆집으로 이사하는 게 가장 좋겠네. 이 네 가지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다. 이게 뭐예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입니다.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투자도 뭐예요? 부동산 투자도 과학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그냥 대충 해야죠.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주먹구구시 아니라고요. 부동산 투자는 뭐다? 과학이다. 지금은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우리가 뭐 하향세였고 이제 침체된 상황이면 한 번은 분명히 다시 한번 오른다. 그게 이제 내년 중후반이나 아니면 늦어도 하여튼 내년 중후반이나 2015년 정도는 한 번은 부동산 급등할 시대 분명히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도 옛날처럼 개나 거리나 다 돈 버는 시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선별적으로 오르는 적이 있고 오르지 않은 적이 있고 오르는 물건이 있고 오르지 않는 물건이 있고 그 중에서 전문가만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오지 옛날처럼 어떻습니까? 그냥 치맛바람에 누구나 다 투자하면 이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 그런 변화의 뭡니까? 흐름을 잘 이어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여기 맞춰서 공부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수원 이제 지방법원에서 경매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이전부터 저한테 물건 하나 좀 봐달라고 좀 분석을 해달라고 자꾸 이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4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저쪽 이제 그 구성역이라는 역 근처였고 GTX 앞으로 이제 건설될 예정지역이에요. 평당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시작하는 적인데 거기엔 10감정가 15억에 나와가지고 15억 2천만 원 나와가지고 계속 한 3차례 정도 유찰돼가지고 8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4차 입찰할 때 이제 8억 2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토지도 괜찮은 지역이고 전망도 괜찮고 그 지역에 시세도 알아보니까 한 평당 600만 원 정도 하는 지역이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땅이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감정가 한 15억 정도 시작했는데 8까지 떨어지니까 한 50% 내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땅 굉장히 괜찮은 땅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땅이다. 괜찮은 땅이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땅이 맹지로 돼 있어요. 맹지로 돼 있고 또 우리가 그 이제 지상권이 문제된 땅이에요. 지상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땅은 뭐 지상권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맹지지만 어차피 여기는 앞으로 역세권 주변 개발되면서 앞으로 여기서는 뭐 수용을 당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면 충분히 좋은 땅이다. 그래서 한번 괜찮겠다. 그럼 얼마를 썼으면 좋겠냐 4차에 얼마를 썼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두말하지 말고 그냥 8억 2천 그대로 써라. 왜냐 이게 지금 입찰자가 경쟁 입찰자가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면은 8억 2천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한 9억이나 10억을 써야 될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지상권 문제도 있고 맹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매 초보자들 이런 사람들 피한다. 그러니까 종전에 참석했던 사람 전부 분석해 보면 여기는 아마 이번 입찰에서 거의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크니까 8억 2천 정도 써도 아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8억 2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경매 딱 됐어요. 그래서 딱 입찰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10억 2천을 썼어. 됐죠? 그 사람이 됐어요. 낙찰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단독 입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8억 2천만 썼으면 낙찰될 것을 자기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를 못 믿은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묻지를 말든가. 어쨌든 다 조언을 해줬는데 그렇게 했더니 10억 2천을 썼어. 그런 낙찰에서 2억을 더 쓴 거잖아요. 2억을. 물론 자기는 그래도 15억 가는 땅 한 10억 정도 샀으니까 뭐 속이 좀 쓰지만 괜찮죠. 괜찮죠. 아니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2억을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하는 대로 했으면 또 2억을 갖다 싸게 산 땅이고 그야말로 대박이 나온 땅이잖아요. 그래도 그 땅은 뭐 전망은 괜찮은 땅이에요. 괜찮은 땅인데 근데 2억을 갖다 적게 줘야 될 땅으로 2억을 더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2억을 갖다 더 주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어쩌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항상 앞으로 우리가 이런 4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신경 계획, 법령, 개발, 검증 4가지 신경 써요. 자, 이게 토지 허가구역 지정 대상자입니다. 지정 대상자. 어디다 토지 허가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지정 대상자. 자, 그러면 토지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이 되면 효력은 며칠부터 발생한다고? 효력은 5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죠.
이때 토지 허가는 누구한테 받냔 말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요. 아까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지정권자는 국장이었죠. 지정권자는 국장이지만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요. 그럼 이 시장, 군수, 구청 어떤 시장이냐?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 주소지가 아니야? 어? 여러분이 강원도 평창에다가 땅을 사신다.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라고 합시다. 동작구청장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평창군수에게 신청하셔야 된다 말이죠. 아셨죠? 토지, 소재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허가 대상은 어떤 거냐? 허가 대상은 일단 읽어보세요. 허가 대상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허가 대상입니다. 첫째 허가 대상은 첫 번째 거기가 된다. 첫째 허가구역이어야 됩니다. 허가구역이어야 돼. 자, 여러분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집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있는 적이다. 이 적일 때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나요? 아닙니다. 그 적은 토지 허가구역 지정 대상적일 뿐이야. 지정 대상적이라 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허가 구역이어야 되지 이런 허가구역 지정 대상적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뭐냐? 대상은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는 대상이 안 된다? 건물은 허가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 토지 허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아파트는 건물이죠. 건물이고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하늘 위에 붕 떠 있나요? 공중에 떠 있어? 어디에 폼 잡고 있어? 땅 위에 있잖아. 땅 위에. 그래서 아파트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땅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의 지분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는 토지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게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토지라는 허가를 받아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셔야 돼요. 만약 토지는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놔두고 건물만 등기 신청하겠다. 좀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각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토지단 허가를 받아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셔야 된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토지는 어떤 토지냐? 모든 토지 아니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됩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다시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모든 땅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기준 면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 아직 이제 기준 면적 거기서 적지 않았는데 기준 면적이 있다고요. 기준 면적은 자 잠깐 기준 면적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기준 면적은 자 도시적은 주, 상, 공, 노, 그 다음 지역이 지역은 미지정적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임야, 기타 이렇게 나눴어요. 자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여기까지 도시지역이죠. 여기는 무슨 지역이냐? 비도시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660, 녹지역은 100, 지역이점은 9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는 250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도 어땠어요? 자, 주거지는 얼마?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가 받는다고요? 180제곱미터면 약 54평 정도가 됩니다. 이걸 초과할 때만 내가 받아.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54평, 즉 180제곱미터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걸 초과할 때만.
상업전 200, 공업전 660, 농업전 10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는 25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면적을 뭐 할 때만? 추가할 때만 허가를 받는 겁니다. 추가.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제가 도시지역하고 비도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비도시지역이면 어디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죠. 도시지역은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도시지역은 용도 지역 기준입니다. 그렇죠? 주상공도. 근데 관리지역,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이 아니죠. 에?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그걸 기준 않고 농지, 임야, 기타죠. 지목 기준입니다. 도시지역은 면적을 정할 때 무슨 기준? 용도 지역 기준이고 비도시는 뭐예요? 지목 기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농지는 얼마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는다? 농지는 기준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때 허가 받는다? 500을 초과할 때 허가 받는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도시적 내 농지는 그래.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근데 농지가 어디 있어? 여기 녹지적이 있어. 농지가 녹지에 있으면 뭘 기준해? 도시적이니까 녹지적, 용도적 기준 100을 적용한다고요. 임야야. 임야는 1000이 아니야. 임야가 어디 있어? 공업적 있어. 공업적일 때 임야 지목 기준이 아니고 공업적이니까 이걸 620을 기준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도시적 내 농지는 500, 비도시적 내 임야는 1000 이렇게 기억하시자고. 항상. 그리고 이 면적은 말이죠. 또 이건 절대적 면적이 아니고 상대적 면적입니다. 상대적 면적은 뭐냐? 이 면적이 적절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보세요. 여러분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를 총괄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거지역 하면 말이죠. 여러분 서울시의 뉴타운 지역들 있죠. 서울시의 뉴타운 지역은 전부 다 토지 허가 구역입니다. 그 뉴타운 지역은 토지 허가 구역인데 뉴타운 지역은 주로 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뉴타운 지역 내에서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옛날 우리가 2008년 이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죠. 이때 투자할 때 뉴타운 지역 내에서 보통 단독주택 지분 투자하잖아요. 지분 투자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집은 평수가 몇 평인 줄 아세요? 몇 평이요? 몇 평? 역시 잘 아시네요. 지방 가서 물어보니까 뭐 30평, 40평 그러시다고. 아, 뭐 하려고 40평, 50평까지 투자를 해. 가장 선호하는 평수는 10평대입니다. 5평, 6평도 충분하고 10평, 12, 13평 이 정도면 충분해요. 평수가 크면 클수록 지분값이 커지고 나중에 거래도 잘 안 되고 거래가 가장 자유로우면서 투자 금액이 적은 10평 내외를 가장 선호한다고요. 그러면 대지 지분이 10평이면 충분해. 근데 54평까지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은 전부 다 토지를 허가구역인데 뉴타운 지역에서 단독주택 지분 살 때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54평이니까 54평 사는 사람 덜 뜬 사람이지. 그러니까 투기 억제라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면적을 새로 조정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면적이 그 지역 실정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싶으면 이 면적이 몇 프로까지? 10%에서 300% 먼저 다시 조정할 수 있다니까. 자 보세요. 180제곱미터죠? 10%는 얼마입니까? 10%면 18제곱미터잖아요. 300%면 540제곱미터죠. 이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을 새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서는 면적을 2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받으라. 국토교통부장이 종전에 그렇게 정해놨던 겁니다. 20제곱미터면 6평이지. 그래서 서울시 뉴타운 6평을 초과하면 종전에 허가받았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면적은 절대적인 면적은 아니고 누가? 국토교통부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이 면적을 최고 300%까지 조정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 권리는 무슨 권이냐? 권리는 말이죠. 여러분, 소유권하고 지상권입니다. 이 두 가지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를 하더라도 여러분 전세권이 있죠? 임차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죠?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유권과 지상권만 대상이 돼요. 단 여러분이 좀 궁금해지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는데 우리한테 더 일반적으로 익숙한 건 뭔데? 전세권인데 왜 전세권이 빠지고 지상권이 들어갔을까? 궁금하시죠? 이건 여러분 민법을 공부할 때 다음에 전세권과 지상권의 차이점이 뭔지, 토지를 빌렸을 때 지상권과 전세권의 차이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한번 그때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때는 제가 꼭 물어볼 겁니다. 왜 전세권이 빠지고 지상권이 들어갔는지. 이것을 소유권과 지상권을 뭐 한다? 이전하거나 또는 설정하는, 네 번째,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유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약이어야 됩니다. 계약. 자,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 유상계약입니다. 계약이어야만이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아닌 여러분 상속이라든가 말이죠. 상속. 유증 있죠, 유증. 유증이 뭐죠? 유언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허가 대상이 안 되더라 이 말이지. 또 유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증여 있죠, 증여. 무상. 또 무슨 뭐 사인증여라는 게 있어. 사인증여. 사인증여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야, 너 이거 가져라. 언제? 나 죽으면. 이게 사인증여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상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 하면 어떻게 기억한다? 보세요. 첫째 뭐예요? 허가구역 안에서. 두 번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 세 번째,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유상의 계약일 때 허가를 받는다. 이 6가지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유상계약일 때 허가를 받는다. 유상계약일 때 허가를 받는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거든요. 허가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근데 다만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경매 있죠? 경매. 경매는 토지 허가를 안 받아요. 경매는 토지 허가를 받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경매 시장에 가보면 경매에서 사실상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경매를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 경매는 거의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경매 쪽도 이제 토지 쪽이라는 특수물건 쪽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경매는 거의 먹을 게 없습니다. 왜냐? 최근에 아파트 경매 시장을 가보면 낙찰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서울 시내에서 최소한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93%, 94%까지. 감정가에. 네. 심지어는 100%, 102%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요즘에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경매를 받아봐야 실제로 먹을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이제 토지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또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좋은 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허가를 안 받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는 것은 어떤 땅이죠? 저 땅이 잘 나가니까 허가구역이잖아요.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그럼 저 잘 나가는 땅을 토지를 허가만 받지 않을 수 있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거든요.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시간 바로 나오겠습니다만은 허가구역에서는 거의 거래가 안 됩니다. 왜?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토지 허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데 그 토지 허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면 이 땅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응?
토지시장에서 경매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바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토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토지 가격은 실제로 두 번, 세 번씩 유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감정가보다 대단히 싸게 나온다는 점. 두 번째 우리가 토지를 허가문에서 경매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사실상 토지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매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다소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토지를 갖다가 허가구역내서 자유를 경매를 받으면 사실상 나중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 좋은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를 허가는 이런 데서 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제일 먼저 허가제가 뭐냐는 개념이었고요. 허가제는 제일 먼저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정 대상이죠. 효력이 며칠부터? 5일부터 발생한다. 이때 대상이죠. 그럼 지정했으면 허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허가권자, 그럼 허가 대상, 허가 대상 6가지. 오늘 여러분 잘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그러면 허가 절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